사회정의 단원인 2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1 정의의 의미와 정의의 실질적 기준. 소단원 1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의의 중요성, 정의에 대한 기준이 다를 때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갈등 해결이 일어났을 때 정의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할 때 일어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챗GPT에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달라고 프롬프트를 쳐봤는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어요. 첫째, 세대 갈등. 복지 혜택이나 일자리를 두고 청년층과 은퇴 세대 간의 갈등. 청년층은 왜 나이 많은 세대의 복지를 위해 우리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 하는지, 한편 청년인 우리가 은퇴했을 때 국민연금은 받을 수나 있는지 하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 은퇴 세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 아니냐라면서 은퇴 세대의 주장을 강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와 은퇴 세대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셋째, 성별에 따라 병역, 채용 등의 갈등이 있고요. 넷째, 보수와 진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섯째, 학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학벌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등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입니다.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정의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도리이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말하면서 그리스어로 토이손 이소스 카이토 아니소스 아니소스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요. 일반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입니다.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를 위해 만든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요. 분배적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의 의미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교정적 정의는 처벌을 통해 부정의한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범죄자에게 처벌을 받게 하여 응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롤스는 그의 책 정의론에서 사상체계의 제일 덕목은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은 정의라고 말하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익보다 정의의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서 교과서 37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의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먼저 구분합니다. 일반적 정의는 앞에서 말한 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요. 특수적 정의는 다시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구분하였습니다. 교정적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나 해를 끼쳤다면 피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되돌려받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서로 간에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행동을 통해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는 동등하지 않은 상황, 즉 부정의한 상황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상황을 동등한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례에 맞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학폭을 저질렀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지요.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서 원래의 동등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게 정의인 것이지요. 하지만 처벌이 약하고 보상도 약하다면 그건 아직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부정의한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너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면 그건 역시 동등하지 않은 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부정의를 바로잡았는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아주 다른데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과 보상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법원이 해야 할 일이지요. 한편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는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의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는 동등하게 만듦에 있어서 희하학적 비례를 따른다고 했고요. 교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분배적 정의가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배적 정의 밑을 보면 두 개의 직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이 두 직사각형은 서로 닮은 꼴입니다. 성내가 누구일까요? 예, 저의 와이프입니다. 혜성이의 가치가 성내보다 4배 더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 혹은 권력을 가질 때 혜성은 400만큼, 성내는 100만큼 몫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산술적 비례를 따르는 교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를 봅시다.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100만큼의 이익을 받았다고 합시다. 혹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100만큼의 휴대폰을 파는 사람에게서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는 동등함이 깨지겠지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100만큼의 처벌을 내리고 또한 물건을 가져간 구매자는 휴대폰을 판 판매자에게 100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하기 빼기에서 서로 같아지는 평형의 상태, 즉 영인 상태가 되어 정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정적 정의에서 가장 강한 처벌인 사형제도 찬반에 대해 살펴봅시다.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예, 찬성했습니다. 칸트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대로 이탈리아의 법학자였던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의 주장처럼 범죄와 처벌을 통해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다시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칸트의 처벌을 응보주의라고 하고요. 베카리아의 처벌은 범죄를 예방한다고 해서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베카리아의 입장은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종신노역형이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매우 단기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몰아서 처벌하는 사형은 인간의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가혹한 노동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범죄자에게 고통의 기억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처벌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범죄자의 노역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것이 더 효과적인 처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칸트는 사형을 옹호한 사상가,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한 사상가입니다. 칸트는 자연법칙의 작용 반작용처럼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충격을 주면 같은 에너지만큼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도덕법칙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 즉시 같은 크기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같은 크기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이성을 가진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즉시 사형이라는 처벌이 가해져야 하고요. 사형제도는 정의로운 도덕법칙인 셈입니다. 이것을 응보주의라고 하는데요.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표어처럼 같은 크기만의 처벌로 보복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자주 등장하는 상징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입니다. 또한 칸트는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유용성을 위해 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것은 최고의 존재인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반대로 베카리아는 앞서 말한 대로 사형에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최고의 존재로서 이것은 칸트와 같은 입장이에요.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는 기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번째에 있는 것처럼 국가는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수단, 즉 종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수단에 불과한 국가가 주인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둘째, 사형보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높은 종신노역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오판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첨단 수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미국 사형수와 관련된 증거물을 DNA 방식으로 검사했는데 그중 17명이 억울하게 사형수로 몰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거나 현재 모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라이벌을 사형시킨 사례도 많았습니다. 종신노역형의 경우 훗날 무죄가 밝혀졌을 때 되돌릴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면 그 가능성이 사라져 정의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정의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첫째,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나 특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금융단원에서 다루겠지만 신뢰라는 덕목은 사회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뢰가 쌓여야 사회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협력하여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인간이 혼자 산다면 정의는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2명 이상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덕목은 롤스가 말한 대로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이 됩니다.